이른바 청문회 저격수로 불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른바 깜깜이 청문회, 독재시대 청문회라며 일정 연기까지 요구했던 통합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을 딛고 청문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저격수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내일은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죠. 반대로 이제 검증을 받는 입장이 네. 됐거든요. 네. 일단 통합당에서는 이 박 후보자의 문제점, 의혹들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제 학력 위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서울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단국대학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광주 교육대학을 나왔는데 조선대학 상대를 나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단국대학에 편입했다. 네. 이런 내용이 가장 큰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2000년에 네. 문체부 장관 시절 가지고 이른바 DJ 정권 때 아주 실세로 알려졌을 때 자기의 그런 기록이 드러날까 봐서 제가 듣기로는 네. 단국대학에서 그 광주 교대 관련 서류를 조선대학 관련 서류를 없앴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위력으로 좀 권력으로 증거를 좀 없애한 걸 그게 좀 더 큰 문제 같고 예.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건 65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55년 전. 예. 1965년 이야기니까 네. 55년 전의 이야기인데 본질적인 질문은 박지원 후보자가 과연 국정원장, 우리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 수행할 만한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점이죠. 결국은 네네. 아시는 대로 북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북한의 높은 사람들과는 많이 알지만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정상회담 밀사 역할을 했지만 예. 지금 변화된 정세에서 이 젊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의도, 네. 속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저도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일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큰 의혹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이제 허위로 학력을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서류 이 이 얘기죠. 문제되는 서류들을 없앴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내일 아마 청문회에서 나오지 그 않겠습니까? 부분은 일단은 좀 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 대북 송금 사건 또 고액 후원자에게 5천만 원의 채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 그 청문회를 했을 때 다 밝혀졌던 내용이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99년도에 말하자면 문광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사청문회법이 없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2001년도에 한나라당 당시에 엄호성 의원이 이제 이 부분 학력 위조 문제를 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2000년도 말에 엄호성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교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는 네. 광주 교대 나왔다는 걸 했는데 뒤늦게 누군가 봐 조선대학교 나왔다더라 이렇게 조선대학교 출신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오기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자기가 정정을 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대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왜 잘못됐냐고 얘기하기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이제 20년 전에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실제로 5천억 정도의 규모로 김정은한테 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부분도 오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미심적인 부분은 없잖아 있을 거예요. 네. 또 하나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0명 정도의 정인을 채택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네. 않는다. 심지어 돈을 빌렸던 사람조차도 개인 아프다고, 사정상 건강상의 아프다고 안 이유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청문회에 대한 어떤 태도, 또 자료에 대한 요청에 대한 너무 이렇게 불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박지원 의원도 청문회 하루 전날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건 준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지금이라 해봤자 뭐 하루 전입니다만은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보통 청문회나 국감 때도 이렇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바로 말하자면 자료를 추가로 또 요청하고 자료를 추가로 하기도 할 하죠. 때가 있기 예.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당일날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이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통합당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돼야 간사들끼리 협의가 돼야 우리는 이렇게 요청한다. 오케이 네. 그 사람을 받아줄게 이렇게 해야 이제 정인으로 채택되는 건데 유일하게 한 사람 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못 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정인이 아무도 없어지고 그렇죠. 내일 그러니까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정인 없이 이렇게 박지원 후보자를 놓고 야당이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신 예.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는 맞득치는 않으나 들어가서 과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네. 우리 박지원 후보자 과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냐 지금 북한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냐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추궁을 해줘야죠. 예. 그러면 내일 이 청문회가 뭐 지연되거나 미뤄지거나 지금 일단 처음에는 아마 통합당에서는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거부를 연기를 하고 있죠. 거부할 예. 테니까 내일 결국은 오전에 아마 회의가 열리면 제가 짐작한 데는 정인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결정을 해야죠. 예. 저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일단 인사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예. 제가 자꾸 이번에 이른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우리 정부나 주류의 여당의 태도를 보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좀 텀을 좀 벌려야 되고 그 벌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으로 임종석 특보가 이 라인업을 네네네. 세놨잖아요. 저는 이게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첫째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과연 이걸 알아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작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논평까지 개인적인 논평까지 내놓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6.15 선언의 가장 최대 자기가 무슨 상속자인 양 남한에서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네네. 당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우리와의 정치적 북한과의 정치적 연고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그 내재적 이런 접근이나 이렇게 하는 이쪽에 대북 유화론자들의 등장을 북한이 과연 반길까는 저는 의문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 북한이 이렇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예. 임종석 특보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썩 좋은 생각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북한에 유용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뭐 박지원 후보자의 뭐 북한 대북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과의 관계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질문을 통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뭐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금 이제 관심인데, 열려야죠. 예. 근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동안에 SNS를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국정원장 후보자의 지난 3일 내정된 이후에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SNS 활동과 전화 소통을 중단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도 흠결이 있지만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통과시켜주자는 주장을 본인이 해왔다. 그리고 첫 수세식 화장실을 경험했을 때 두려웠다는 지인, 누구나 인생의 첫 경험이 있겠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있지만 일단 자신이 큰 일을 할 테니 청문회를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상당히 좀 솔직하죠. 이렇게 예. 뭐저 수세식 변소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마 그만큼 본인께서 아마 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래서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통일부 장관을 오히려 하면 좀 북한하고 대화할 때도 좀 부드럽게 하고 내부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많이 아니까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면서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자꾸 국정원장으로서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뭐 통일부 장관도 큰 아니 역할인데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장이 일단 뭐 대북 관계 전면에 나서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건데 네네. 그거는 뭐 지금까지 어차피 또 서훈 원장이 뭐 해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이분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알죠. 예. 아버지 때부터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많은 사람을 알고 대북의 안면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북한에 가장 많이 알려진 남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네. 과연 우리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하냐는 제가 그 말씀 자꾸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박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도 복잡한 심경을 SNS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낙마시킨 뭐 후보자들도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뭐 9번의 천성관 네. 또 이제 9번의 여러 가지 청문회 스타라고 이렇게 쭉 예, 지금 화면에 했습니다. 나오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박연차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렇게 문창근 뭐 총리부터 해서 한 그런 수많은 분들을 이제 낙마시켰는데 네. 이제 본인이 그런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또 과거에 다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시 들먹이는데 보면 이제 스스로도 보니까 대상자로서 앉아 보니까 이제 악몽이 스스로 느껴지는 거죠. 혹시 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그 동안에 보면 이제 거의 뭐 청문회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도 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받아 안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여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든 넘어가기만 하고 청문회만 열리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끌어서 막 국정원장 될 수는 있지 않겠냐 내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체 기조 자체가 그런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본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인영 후보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 문제라든지 또 부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더 많이 살고 또 뭐 감옥에도 활동도 많이 갔다 하고 왔고 있으니까, 뭐 예. 여러 가지 사태에 뭐 걸면 걸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좀 봐달라 이런 말이 스스로 이제 나온다 그렇게 보여지고 예. 또 저런 스타일이 또 말하자면 본인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대충 좀 봐달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많이 긴장하고 잘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예. 내일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아마 이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11월 미국 대선 전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데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뭐 1%라도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스타일이 우리 리저너블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예. 그렇다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대선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참모들이 반대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해고록을 보면 역으로 보면 실제로 볼턴의 해고록 속에서 오히려 할 걸 하는 아쉬움을 본 거죠. 네. 박지원 그 후보 같은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했다. 밑에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조금씩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판단하면 대북 제재를 조금만 열어줄 수 있는 부분, 인도적 차원을 예. 열어줄 수 있는 부분에 자리 맞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차피 그런 면에서 박지원 그 후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트릭을 잘 쓴다. 이슈 자체를 조금 그쪽으로 이렇게 좀 시선을 시선을 돌리는 네. 어떤 그런 효과를 갖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이 맞죠. 이거는 뭐 비건 부장관,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넘버 2가 와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최선희가 또 발로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심지어는 최선희도 그렇고 앞에 우리 외무상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취적 보따리를 안 주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능성 1%밖에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서면 답변이라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내일 청문회 열리면 아마 박지원 후보자는 제가 평소 아는 박지원 후보자는 굉장히 아마 야당 의원들한테도 바짝 엎드릴 겁니다. 예. 아마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키주면 잘하겠다. 또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한번 내가 대북 관계에서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일 분명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 뭐 만약 문제가 큰 문제가 내일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자는? 탄생은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없다. 그리고 아. 이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뭐 5대 결격 사유 많이 있었지만 논문이니 뭐 부동산 위장전이 네. 다 임명했으니까 특히나 공을 들인 네. 또 정치적 무게를 바짝 크게 실어 있는 박지원 후보자는 아마 이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이 아마 절대 낙마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자, 두 분의 예상 내일 이제 청문회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렸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정책 검증보다는 사상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시진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태 의원이 집요하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걸 보고 명색이 그래도 국민들이 그동안 선출을 해준 사선 의원인데 그 의원에게 이렇게 좀 주체 사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통일부 장관 지적들이 후보자니까 많았거든요. 예. 통일부 장관 후보자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대협 1기 의장 1987년도에 1기 의장을 했으니까 야당 의원으로서는 주체 사상의 신봉 여부에 대한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충분히 질문이 가능하다. 질문을 하는데 예. 다만 이제 태영호 의원이 조금 네. 물으신 게 저는 좀 제3자가 보면 어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태영호 의원이 제가 이제 북한에 살 때 당신들은 남한에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예. 학생 운동하고 할 때 우리한테는 이렇게 비춰졌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대내적으로 북한 대내적으로 선진이 됐었다. 근데 네. 여기 내가 남한에 와 보니까 아직 다르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이런 점에 대해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미래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좀 갔으면 좋은데 이제 주체 사상 문제를 바로 던지니까 네. 태 의원께서 던지니까 약간의 조금 효과가 반감됐다 그럴까? 아. 야당으로서는 물을 수 있는데 태 의원이 좀 물은 것은 형식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좀 어색하다, 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을 예.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주체 사상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문제, 뭐 부인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지만 그리고 또 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청문회를 낙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좀 글쎄요 불패 신화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좀 보여줬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매달 사실은 이제 자기 재산 자체가 공개를, 다 예.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검증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어떤 말하자면 또 여러 가지 검색과 검열에 있어서 자기 준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오히려 평상시에 쭉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분도 어느 순간에 공직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여러 가지 위법 사항들이 나오는 거하고는 네.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 얘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것은 미래통합당이 팀워크를 가지고 청문회 준비를 안 한다는 게 덜통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예. 그것을 태영호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지성호 의원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또 말하자면 후보자가 긴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앞에 태영호 의원 부분 때문에 뒤집혀지고 오히려 네. 또 말하자면 냉전적 사고를 가진 정당처럼 보여지는 역효과도 났고 실제로 구로 구민들이 4번이나 당선시켜 준 사람을 그러면 종북주의라고 모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아까 앵커께서 네. 말씀대로 결례일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구례구의 사전 의원한테 다시 사상 전향 했소 안 했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80년대의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서구의 68 운동처럼 하나의 큰 사조로서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 네.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그 중에 많이 뭐 솔직히 종북주의자도 있고 간첩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대협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뭐 마치
무슨 뭐 밀교하듯이 그렇게 했냐 그거는 아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됐고 주민들도 매일 만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번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이제 내일 똑같지만 과거에 계속 대북 송금 사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또 북한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으로만 보여주는 네. 그런 인식의 재확인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청문회 자체의 승패 떠나서 손해다. 미래통합당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간 것보다는 과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생각하는 남북의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도움과 관여 없이 우리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겠다고 하였으니까 네. 그게 뭔지,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좀 그런 질문이 많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시는 대로 지금 유엔 제재라는 게 얼마나 촘촘한지 말 그대로 옷빈 하나, 그 세부치 하나가 북한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안전보건 이상의 의결에 따라서 네. 대북제재위원 옷빈도 진짜 못 들어가요. 농담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옷빈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말고 남북이 우리가 성의를 보여서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뭔지를 좀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왜 미국과 한미 네네. 워킹그룹에 그걸 뚫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계획 같은 걸 조금씩 더 물었더라면 하는 바람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누리꾼들이 좀 격한 표현에 실시간 검색어를 노출시키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글쎄요. 지금 일단 뭐 여야의 주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두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수건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상징성마저도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가 초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 요구를 합니다. 좀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팀의 정비를 당장에 단행을 하십시오. 네, 여당은 글쎄요, 행정수도 이전을 이번만큼은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문제와 연동됐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대선과 연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도든 아니든 간에 네. 현재 뭐 아시다시피 국회가 서울에 있고 세종시를 비롯한 어떤 말하자면 정부가 지방에 있음으로 인해서 장관들이 상임위 불려오는데 거의 도로에서 쓰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정말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 분원 정도라도 혹은 대대적인 어떤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세종시에 갈 건 세종시에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동안에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얘기가 벌써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그 관습헌법이라는 그 선언 속에서도 이미 관습이라는 건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여야가 말하자면 논의하는 정도 수준에 따라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과도하게 여당도 너무 지나치게 속도감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 한편으로 저는 솔직히 이 프레임 자체는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프레임이기도 해요. 대선 앞두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이미 충청권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부분들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또 상당히 의외로 지지율이 높은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너무 뭐 말해서 소모적인 어떤 정치적 쟁론하기보다는 네. 차분하게 그것이 행정 수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조금 더 나가는 수준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프레임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통합당에서도 좀 분위기가 다르죠? 지역별로 의원들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계산이 이렇게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지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뭐 네네. 국가가 균형 발전이다. 당연히 균형 발전해야죠. 예. 어떤 정부라든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온 타임, 그 시점이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결국은 야당도 끌려올 거라는 생각. 만에 하나 잘못돼도 야당 책임을 돌릴 수 있고 또 개헌 논의는 남는다는 이런 거 계산한 것만은 사실 정략적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방을 살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한국형 누딜 같은 경우도 지방을 살리는 지방에 가장 많은 농업에 농촌 농민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 분야라든지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6차 산업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는 진짜 지방을 살리는 데 대해서는 등한히 했다는 부분. 그리고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몇 번 했는지도 저는 뭐 언론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게 또 행정수도 이제 수도 이전이에요. 예. 사실은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가면 수도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솔직하지 못하다, 또 진지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국가 균형 발전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당장 뭐 몇 년 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세종 이하 우리 아시는 네. 추풍령 아래 경남, 뭐 경북, 전라도, 경상도나 그 아래 입장에서 보자면 세종시가 커지는 게 수도권의 연장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수도권이 그냥 세종시까지 내려오는 거, 동탄 이남으로 내려오는 거 외에는 밑에 적어도 남도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균형 발전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국가가 진지하게 예. 접근해야 되고 수도 문제 결론적으로 하면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누군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정권 때 그거는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받으면. 예, 예. 수도 이전입니다, 분명하게. 예. 자, 글쎄요.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또 다른 그 화두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두 분 말씀처럼 또 이렇게 빠져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화두는 던져졌으니까 조금 네. 더 국민들과 함께 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